우리 뮤지컬 산업이 20년 근래에 아주 급격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창작 뮤지컬이 외국 관객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까? 내가 죽기 전에 과연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던 적도 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 같은 작품은 브로드웨이에서 토니상을 휩쓸다시피 하고 내년까지 이미 티켓이 다 팔려나갈 정도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그야말로 격세지감이 느껴진다? 천지개벽이 이루어졌다? 민간의 창의성이 거둔 값진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체부도 업계와 함께 뮤지컬 산업진흥법 통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고요. 경쟁력을 가진 우리나라 K 뮤지컬을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이 서울이라는 거대 시장에서 검증받아 성장하고 그리고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을 만들어야 된다. 안녕하세요. 순천향대학교 미디어랩스 대학 학장 그리고 뮤지컬 평론가를 하고 있는 원종원입니다. 뮤지컬은 그 사회나 국가의 경제적 수준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9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 공연 시장 배고픈 예술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유 있고 배부를 때 즐기는 것이 뮤지컬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었죠. 뮤지컬 강세를 이끈 첫 작품은 오페라의 유령. 지난해 12월부터 올 6월까지 장장 7개월의 공연에서 연 관객 24만 명, 총 매출액 192억 원, 순이익 약 20억 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사실 이 작품이 건진 소득은 따로 있다. 작품의 완성도가 보장된다면 롱런도 가능할 만큼 우리 시장의 덩치가 커졌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2000년대 초반에 등장했던 오페라의 유령의 성공 이후 우리나라 뮤지컬 시장도 규모의 경제, 잘 만들면 높은 매출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들을 갖게 됐고요.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도 대형 뮤지컬 작품들이 앞다퉈 소개가 되면서 시장의 외연을 확장시키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외국의 유명 IP를 가져다가 우리말로 번안해서 막을 올리는 번안 뮤지컬 시장이 발달됐다. 보통 업계에서는 라이선스 뮤지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전에는 아무래도 우리보다 뮤지컬이 더 발달한 지역, 예를 들어서 브로드웨이나 웨스트엔드에서 만들어진 작품들이 우리말로 번안되어지는 시장이 주를 이루었다면 최근 들어서는 창작 뮤지컬의 해외 진출이 왕성하게 시도되면서 우리나라의 뮤지컬 콘텐츠의 경쟁력들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국에서 일종의 창작을 해내는 그리고 콘텐츠를 유통시키는 시장으로 발전했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이자 반가운 일이다. 어쩌면 해피엔딩은 가장 도드라진 케이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토니상 6개 부문을 휩쓸면서 한국 창작 뮤지컬이 갖고 있는 경쟁력을 가장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해피엔딩은 사실 하나의 결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영역으로의 진출을 알리는 새로운 문이 열렸다고 할까요? 그런 그 역사적 의미까지도 지니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아주 큰 성과를 거뒀던 작품들이 해외 진출을 통해서 세계 관객들에게 어떻게 어필될 수 있을까를 지켜보는 것이 이 창작 뮤지컬계에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미래이자 예측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해피엔딩은 한국 창작 뮤지컬 생태계에 여러 요소들이 잘 결합되어서 나온 아주 우수한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재미있으면 외국에서도 재미있고 우리나라에서 감동을 주면 해외에서도 감동을 준다는 걸 입증한 사례입니다. 요즘 대한민국 뮤지컬은 국내를 넘어 세계 시장에서도 제작 능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에는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게 끝없이 많다. 처음 맞는 이 절호의 기회를 우리의 현실로 만들어서 세계 속에 우리가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작년 한 해만 해도 초연작만 50편 이상 쏟아지고 있습니다. 해외로도 이미 40편 이상이 수출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해외에서 수입하는 작품보다 오히려 아시아권 이외에 영미권까지 수출하는 작품들의 수가 오히려 더 많을 수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시장 규모도 역대 최고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창작 뮤지컬의 매력은 어떤 그 다이내믹스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역동적이고 우선 소재와 주제 측면에서 광범위합니다. 한국적이거나 세계적인 수많은 아이템들이 한국 무대에서 뮤지컬로 개발되고 있고, 우리 창작자들의 우수성, 그리고 제작자들의 열정과 도전 정신, 세계적으로 원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배우들의 기량도 참 뛰어납니다. 세계 관객을 사로잡은 비결은 진정성과 완성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브로드웨이에 가서도 한국 어쩌면 해피엔딩 같은 작품이 관객들을 매료시키는 걸 보면 우리 이야기의 진정성이 먹혔다고 볼 수 있고, 우리나라 뮤지컬 콘텐츠들이 갖고 있는 장점은 아무래도 설명력, 설득력 같은 것들에 근간을 두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야기가 전개되는 공간, 문화적 배경 같은 것들은 대한민국이라는 배경을 두고 있지만 거기에 나오는 주제들, 이야기들 같은 것들은 굉장히 유니버설한, 그러니까 어느 민족이나 어느 국가나 어느 문화권에서도 모두 비슷하게 이해할 만한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감성적인 공감을 쉽게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경쟁력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팩션을 잘 활용하고 있다는 부분도 눈에 띄입니다. 팩션이라는 것은 팩트를 가져다가 픽션을 더한다는 의미로 만들어진 용어인데요. 아무래도 팩트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익숙한, 단지 우리나라 사람뿐만이 아니라 현지인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작품이 진출하는 지역의 역사, 사건, 잘 알려진 이야기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구성해낸다는 것이 그들에게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배경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프랑스 남자의 결혼으로 신무상승한 마담 큐리. 그녀는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전통적인 역할을 등한시하고 과학적 그룹에 끼어들고자 하는 야욕에 사로잡혀 있다. 난 너를 포기하지 않겠어. 마리 퀴리 같은 경우는 폴란드로 진출이 되어졌는데요. 아무래도 그들에게 익숙한 역사 속 인물, 국적이 그 나라인 사람을 가지고 활용해서 이야기를 꾸미다 보니까 거리감 없이 이야기를 더 잘 소비할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요즘 특히 각광을 받고 있는 여성 서사를 이 이야기, 역사 속의 진실과 버무려서 새로운 미학적인 재미, 철학적인 재미를 창출해낸 것이 이 창작 뮤지컬이 갖는 경쟁력을 잉태해냈다. 이 작품의 세계적인 성공을 가져오는 배경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뮤지컬 제작사 라이브의 프로듀서 강병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2011년도에 라이브를 설립해가지고 지금 제작은 15년 차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 작품으로는 뮤지컬 마리키리, 팬레터, 오지게 재밌는 가신 아들, 랭보, 태권 날아올라 등이 있습니다. 한국 창작 뮤지컬로는 웨스트엔드에서 한 2달 정도 공연한 적이 이례적이었는데요. 영국 스태프들과 영국 배우들과 함께 공연 작품을 올렸었고요. 트라팔가 광장에서 웨스트엔드 라이브라는 이틀 동안 하는 뮤지컬 페스티벌이 있는데, 웨스트엔드에서 매년 올라가는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이는 자리였는데요. 마리키리도 몇만 명의 관객들 앞에서 보여줄 수 있었는데 관객 반응들이 꽤 좋았었고요. 한국에서 마리키리라는 인물을 이렇게 잘 다루고 전 세계인의 관객들 그리고 영국 관객들이 충분히 공감하면서 감동 깊게 볼 수 있었다.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마음에 와닿았었고요. 폴란드인들이 너무 사랑에 맞지 않는 마리키리를 이렇게 뮤지컬로 잘 만들어줘서 전 세계 관객들한테 선보여줘서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진정 어리게 좀 이 작품을 만들어줘서 감사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가 기분이 좋았습니다.
일단 뭐 뮤지컬은 다른 영화나 드라마에 비해서 말할 수 없을 때 감정이 치달아 올랐을 때 자기 생각들을 음악으로 표출해 내주는데 마르키리도 다른 유명한 뮤지컬들처럼 음악의 힘이 컸다라고 생각합니다. 폴란드에서 뮤지컬 마르키리 영상 상영회와 콘서트를 했었는데 마지막에 크레딧이 올랐을 때 관객들이 전부 다 기립을 해가지고 박수를 쳐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뮤지컬에서 공연이 끝났을 때는 좋은 작품을 보면 기립들을 하는데 정말 뭐 깐느 현장도 아닌데 그렇게 그 박수를 쳐주던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장면들, 그런 순간들을 겪을 때마다 뮤지컬 하기를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확실하게 한국 뮤지컬이 강세인 것 같아요.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뭐 오리지널 투어라든지 라이센스가 성공적으로 작품이 올라가고 관객 반응들이 좋은 작품들도 너무 많이 있고, 그리고 그 나라에서 중국이나 일본, 대만에서 뮤지컬을 보고 나서도 오리지널 공연을 보고 싶어서 한국으로 오는 관객들도 꽤 많았었고요. 고무적이라고 생각했던 거는 팬레터 기준으로 예술의 전당에서 3개월 정도 공연을 했었는데 전체 관객 수의 한 10% 정도, 매일 10% 정도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봐도 한국 뮤지컬이 확실히 아시아 시장에서는 강세고 아시아 관객들이 많이 좋아한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나도 같은 병을 알아요. 한국 뮤지컬 배우들이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배우들이 많이 있고 한국 뮤지컬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대본이나 음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디자이너라든지 우리나라의 배우들이 해외를 나가서 보여줄 수 있는 기회들이 더 많았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오리지널 투어가 브로드웨이 시장이나 웨스트엔드 시장에 나갈 수 있는 기회들이 좀 더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황형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연극을 시작한 거는 2004년도, 그러니까 18살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학교를 졸업을 하고 뮤지컬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2011년도라서요. 이렇게 몇 년 전이죠? 그 24살 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지금 40이고요. 아무래도 10수년 이제 생활을 하면서 정말 재밌게 뮤지컬 배우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제일 처음 뮤지컬을 시작했던 2011년도에 뮤지컬 투란도트라는 작품이 제일 생각이 나는데요. 오페라 투란도트를 원작으로 해서 이제 뮤지컬화 시킨 작품이었는데 2011년도에 초연이었어요. 네, 그래서 창작 뮤지컬이었고 초연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이제 힘을 들여서 만든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힘들었는데 힘든 만큼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한국 창작 뮤지컬의 가장 큰 배우로서 느끼는 가장 큰 어떤 장점은 초연을 할 수 있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 작품 같은 경우에는 초연 배우들이 이미 있잖아요. 근데 그 배우들의 연기, 그 작품의 어떤 연출 같은 것들을 어느 정도 답습해서 이제 공연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창작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어떤 이야기만 가지고 노래만 가지고 배우들과 함께 공동 창작을 해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이 저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힘든 만큼 보람 있었고, 그리고 또 다른 매력이 초연과 뭐 재연 그리고 재재연 이렇게 해가 지나갈수록 이 작품이 변화하는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그때 관객들의 어떤 니즈에 맞춰서 관객분들의 수요에 맞춰서 그리고 평가에 맞춰서 평론가들의 이게 변화하는 모습들을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큰 재미인 것 같습니다. 관객으로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관객도 이 작품이 초연인지 재연인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고 요새 뮤지컬을 소비하는 인구 자체가 굉장히 다회차 관람을 하는 것들이 어떤 유행처럼 번져 있기 때문에 그 배우에 따라서도 똑같은 작품인데 이 배우 다 챙겨보는 이제 뮤지컬 팬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관객분들 입장에서도 또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 를 함께 지켜볼 수 있는, 그래서 창작에 마치 참여를 한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하는 것. 네, 그것이 이제 한국 창작 작품들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가장 이제 배우 생활을 할 때 힘든 거는 예측이 되지 않는다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봉이 없다 보니까 예, 이게 내가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언제 끝날지 모르겠고 그리고 나는 나를 믿으면서 살아왔는데 내 실력과 내가 가진 어떤 장점들을 믿으면서 살아왔는데 그것들이 거절당하고 거부당하고 그랬을 때 느껴지는 어떤 그 불안감이 아무래도 배우 생활을 할 때 가장 헤쳐나가기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크게 와닿았을 때가 코로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작품이 안 올라가니까요. 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됨에 따라 정부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작품이 안 올라가고 올 스톱이고 관객과 만날 수가 없고 아예 그냥 수입이 0원이 되다 보니까 그때 굉장히 불안했고 그때 오래 사귄 여자친구랑도 헤어지고 그리고 이 일도 없다 보니까 그 되게 오히려 좀 나태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뭐 사회 분위기, 역병 이런 것들도 배우 생활을 해나가는데 굉장히 큰 고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관객들과 만나고 제 에너지를 전달해야 되는 직업이니까요. 간혹가다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 페이가 누락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되게 호기롭게 시작을 했으나 생각보다 이제 관객이 얼마 안 들면 이제 페이가 누락되고 스태프들도 이제 페이가 누락되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러닝 개런티로 계약을 한 게 아닌데 주어진 이제 임금은 일한 만큼 받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럴 경우에 배우 본인이 어떤 뭐 소송을 제기한다든가 뭐 문제의식을 제기한다든가 이러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창작진들의 어떤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제도나 뭐 법적 장치들이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페이가 누락된다든지 아니면 뭐 복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제도들이 마련이 된다면 굉장히 양질의 작품들이 많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지금까지 우리나라 뮤지컬 시장의 발전은 민간 주도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떤 국가적인 정책에 의했다기보다는 자발적으로 성장한 경향들이 있는데요. 앞으로의 성장이 보다 건강하게 생태계를 만들려면 이제는 좀 정책적 유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도 함께 고민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대표적인 뮤지컬 시장이라는 영미권의 미국 뉴욕 브로드웨이 같은 경우에 오늘날과 같은 그 경제적인 효과를 누리는데 걸린 시간이 약 150년이 걸렸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0여 년의 역사, 그 발전 과정을 통해서 경제적 성장을 이뤄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복잡한 거리에 질서마저 없어서 더욱 답답합니다. 7, 80년대의 개발 경제가 우리나라에 급격한 경제 성장을 가져왔지만 사실 많은 성장통을 낳기도 했었죠. 뮤지컬계도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외연을 팽창시켜온 한국 뮤지컬계는 똑같은 성장통을 경험했다. 지금도 여러 가지 명암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의 외연이 확대되어지고 대중문화 산업으로서 발전하면서 가져올 수 있는 콘텐츠의 경쟁력 같은 것들이 밝은 부분이라면 반대로 너무 대극장 위주의 작품으로 집중된다든지 배우들, 인기 배우들의 개런티가 상승하는 부분들 그리고 열정페이라고 우리 보통 이야기하는 어떻게 보면 희생되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등장하면서 우리나라의 뮤지컬 발전의 선순환 과정을 좀 저해하고 있다라는 비판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스타 마케팅의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는 전체적인 개런티를 너무 높이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제작비에서 이 출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다 보니까 작품의 완성도라든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써야 할 돈이 단지 스타의 캐스팅, 스타의 출연료로만 너무 소비되어지는 문제점,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큰 어떤 고민거리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지금 업계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하면 그 날로 높아져만 가는 제작비 부분이 1번입니다. 그 뮤지컬은 그 흥행을 예측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투자 유치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원가가 상승하고 인건비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제작비가 한 해 두 해 갈수록 급격히 높아져 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제작사들도 어쩔 수 없이 티켓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면 관객들에게 부담도 높아지는 이 악순환 구조가 우리 업계에서는 가장 큰 문제이자 과제입니다. 뮤지컬 창작과 제작은 대단히 복합적이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어려운 장르입니다. 창작자들에 대한 많은 그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처음에 뮤지컬 대본 음악 정도의 그 창작물을 만드는 데까지는 많은 그 지원 프로그램 속에서 성과물들이 나오지만, 가장 어려운 것은 그것이 실제로 무대화, 상업화되는 것입니다.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양성,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들이 더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창의적인 문화 혁신 강국 실현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관련 정책 전반을 세심하게 잘 설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연예술 진흥을 담당하고 있는 강은영 과장이라고 합니다. 양반의 쌍두는 말을 타고 올해는 한국 창작 뮤지컬 활짝이 옵서의 초연을 기준으로 한국 뮤지컬 역사가 6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저희가 매출도 최고 정점을 찍었고, 그리고 창작 뮤지컬의 매출이 라이선스 뮤지컬의 매출을 최초로 앞서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서도 우리 모두는 한국 뮤지컬이 앞으로 질적으로, 양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도전을 받고 있는 시기라고 봅니다. 제작사들의 고질적인 문제인 자금 조달, 펀드 금융 보증 같은 제도의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뮤지컬 인프라와 또 인재 양성 사업들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 향유 측면에서는 대부분의 공연 시설과 또 공연 관람 경험들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지역 문화의 격차를 해소하는 게 또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신규 사업을 하나 소개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국내에도 이게 오네라는 사업입니다. 말 그대로 서울에서만 볼 수 있었던 콘텐츠를 지역에서도 쉽게 관람할 수 있도록 지역 공연 유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26년에는 저희가 600억 원 규모로 예산을 편성했고, 또 지역 문예회관도 자체 기획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또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을 110억 원 규모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업으로 이제 지역 편중 문제가 해소되진 않겠지만, 앞으로도 공연단체, 기업, 그리고 공연장 운영자가 같이 풀어가야 될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서울과 지역, 지방을 적절히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방안 같은 것들이 활용되어져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코로나 사태 이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출장을 갔던 도시는 영국의 맨체스터라는 도시였습니다. 백 투 더 퓨처라는 뮤지컬을 세계 초연을 하면서 월드 프리미어가 맨체스터라는 런던에서 기차를 타면 한 2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 처음 막을 올리는데요. 보통 공연계에서는 이런 공연들을 트라이 아웃 공연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워크숍 공연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트라이 아웃이라는 표현은 대규모 도시에서 본격적인 상연을 하기 전에 담금질 같은 과정으로 지역에 있는 도시에서 작품을 만들거나 혹은 첫 선을 보인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역이 단순히 대규모 시장, 그러니까 수도권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서울에서 만들어진 콘텐츠의 소비 시장으로만 그 역할을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생산 기지로 활용을 한다는 뜻으로 활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역이 생산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작품을 만들어보고 실험하고 테스트할 수 있다는 장점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만들고요. 수도권 대도시에서 돈을 벌고 거기서 성공을 하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는 일종의 굉장히 건강한 생태계가 조성이 되어질 수 있다는 면이 작용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뮤지컬 시장이 갖고 있는 목표는 세계 시장입니다. 마치 드라마가 그랬듯이, 영화가 그랬듯이, 대중음악이 그랬듯이 새로운 한류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뮤지컬은 그런 면에서 여러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뮤지컬 시장의 흥행작들은 원작이 따로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검증된 한류 콘텐츠, 한류 드라마, 한류 영화, 한류 대중음악이 무대라는 공간을 통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면이 뮤지컬이 갖고 있는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쟁력을 가진 우리나라 K 뮤지컬을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이 서울이라는 거대 시장에서 검증받아 성장하고 그리고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을 만들어야 된다. 가장 시급한 것은 역시 뮤지컬 산업진흥법의 통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뮤지컬 산업진흥법은 마치 영화 산업이 그랬던 것처럼 뮤지컬 장르가 갖고 있는 대외 경쟁력이라든지 그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법률적 지원책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우선 문화예술진흥법상 이미 뮤지컬은 독립된 장르입니다. 그래서 특별법이 없다고 해서 독립된 장르가 아닌 것은 결코 아니고요. 근데 만약에 뮤지컬 산업진흥법이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된다면 저희가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 제도, 인프라, 인력 양성, 그리고 자금 조달, 그 전반적인 영역에 걸쳐서 중장기적인 시야를 가지고 제도를 정비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뮤지컬 단체, 기업, 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이 부분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되겠습니다. 문체부도 업계와 함께 뮤지컬 산업진흥법 통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고요. 우리 뮤지컬 산업의 체력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자금 조달, 창제작, 그리고 유통, 해외 진출, 인프라, 인재 양성까지 앞으로의 60주년을 바라보면서 한국 창작 뮤지컬이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단연코 관객들의 관심과 관객들이 이 그 뮤지컬을 사랑해주는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뻔한 말이긴 한데 진심이긴 한데요. 네, 관객 여러분들의 애정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관객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이제 피드백을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재회차 해주시고 재관람을 해주시고 이러시면서 그 배우들에게 창작자들에게 그게 되게 큰 힘이 되거든요. 마치 집과 공연장을 계속 회전 돌듯이 자주 찾는다 해서 복수 관람을 하는 N차 관람을 하는 사람들을 회전문 관객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창작 뮤지컬은 특히 그런 그 N차 관객들로 인해서 굉장히 큰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그들이 그 생명력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훨씬 더 많은 관객들이 뮤지컬을 생활 문화로 소비하고 나아가서 메이드 인 코리아 창작 뮤지컬들이 전 세계 각국에 수출됨으로써 매년 IP 수출 효과를 우리가 거두고 그것이 국가 경제에도 기여하는 날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 한국 창작 뮤지컬의 시대는 지금부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콘텐츠 문화예술 산업에 대한 정책 금융 공급 구매를 대폭 늘려 문화예술 산업계의 고통을 줄이고 K컬처의 뿌리인 창작 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든든하게 지원하겠습니다.